새벽에 자꾸 눈이 떠지십니까? 어젯밤에도 그러셨습니까? 시계를 보셨을 때 또 그 시간이었습니까? 새벽 2시 혹은 3시, 천장이 보이고 바깥은 고요하고 옆에 누운 사람은 편안히 자고 있는데 여러분 혼자만 눈을 뜨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몸이 안 좋은 건가? 나이 들어서 그런 건가? 병원에 가봐야 하나?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전혀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깨우는 걸까요? 그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처음부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의심받는 용의자들이 있습니다. 노화, 스트레스, 몸 어딘가의 이상, 이것들을 먼저 하나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면 이것들은 전부 공범이거나 가짜 범인입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을 제대로 알게 되면 오늘 밤부터 새벽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먼저 숫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불면증 환자가 2024년 기준으로 76만 명에 이릅니다. 2020년에 65만 명이었으니 불과 4년 사이에 16%가 늘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료에는 수면 장애로 진료를 받은 분이 130만 명을 넘었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성인 30명 중 1명꼴입니다. 이 숫자를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면 혹시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세대 전체의 이야기가 아닐까? 우리 세대는 잠 못 잘 시간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논으로 밭으로 나가야 했고 아이들 깨기 전에 밥을 지어야 했고 밤새 울어도 닫고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오셨는데 이제 늦은 밤 조용히 누우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진짜 왜일까요? 자, 이제 용의자를 한 명씩 불러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멜라토닌이 줄어든다. 뇌에서 수면을 유도하는 이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옅어진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 코르티솔이라는 각성 호르몬이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도 나이 들수록 더 일찍, 더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러니 노화가 공범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노화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나이에도 새벽에 전혀 깨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50대에도 새벽마다 눈이 번쩍 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화가 혼자 이 일을 했다면 나이 순서대로 깨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노화는 공범입니다. 주범이 아닙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몸의 이상입니다. 새벽에 깨면 흔히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심장이 안 좋은 건 아닐까? 전립선이 문제인가? 혈압이 오른 건가? 물론 몸의 특정 문제가 수면을 방해하는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새벽마다 화장실에 가야 해서 깨는 분, 수면 중 호흡이 멈추는 분은 반드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검사를 해봤는데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옵니다. 몸은 괜찮다는데 새벽에는 계속 깹니다. 이 경우에 몸의 이상은 주범이 아닙니다. 또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용의자는 스트레스입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걱정이 있으면 잠을 못 자지요. 내일 큰일이 있거나 아이가 아프거나 병원 결과가 기다려지면 밤에 눈이 말똥말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특별히 걱정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아마 어떤 분은 있다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아니라고 하실 겁니다.
딱히 무슨 걱정은 없는데도 새벽에 깬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도 공범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범은 누구입니까? 저는 오늘 진범이 2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공모를 합니다. 첫 번째 진범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억눌려 있는 감정입니다. 두 번째 진범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 자체가 나쁜 버릇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이 어떻게 공모하는지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자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화병은 억압된 분노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분노와 같은 감정이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스스로 억누르고 내면화하다가 결국 몸으로 터져 나온다고. 여러분, 세대는 감정을 참는 것이 매더이였습니다. 아니, 생존이었습니다. 아이가 셋인데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도 참았습니다. 체면이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웃었습니다. 며느리니까.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집에 와서 그냥 잠들었습니다. 내일 또 나가야 하니까. 참고 삼키고 또 참았습니다. 수십 년을. 그런데 감정이라는 것은 삼킨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냄비 뚜껑을 아무리 세게 눌러도 안에서 끓는 물은 어딘가로 빠져나옵니다. 낮에는 체면이, 할 일이, 바쁜 일상이 뚜껑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잠이 들면 그 뚜껑을 누르던 손이 풀립니다. 그 순간 안에서 꾹꾹 눌려있던 것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깨웁니다. 새벽 2시, 3시 눈이 번쩍 뜨이는 그 순간, 그것은 몸의 고장이 아닙니다. 안에서 오래 갇혀있던 것이 드디어 뚜껑을 밀어 올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진범이 등장합니다. 수면의학의 스필만 박사가 1987년에 제안한 3가지 P 모델이 있습니다. 불면증이 왜 만성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인데 그 핵심이 이렇습니다. 불면이 처음 시작된 이유보다 불면이 만성화되는 이유는 따로 있다. 그것은 바로 수면에 대한 과도한 걱정입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에 한번 눈이 떠졌습니다. 그때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또 깼네. 이러면 내일 피곤한데 제발 다시 잠들어야 할 텐데. 눈을 꼭 감고 잠을 청하셨습니까? 그 안간힘이, 그 걱정이 오히려 뇌를 더 깨어있게 만듭니다. 뇌는 지금 자야 한다는 신호를 받으면 오히려 긴장 상태에 들어갑니다. 자려는 노력이 역설적으로 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잠을 무서워하게 되면서 새벽에 깨는 것 자체가 하나의 두려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다음날 밤에도, 그 다음날 밤에도 여러분을 더 일찍 깨게 만듭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진범입니다. 억눌린 감정이 여러분을 깨우고 거기에 생긴 수면에 대한 불안이 그것을 굳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범을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경북 안동에 윤복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올해 73이신데 평생 초등학교 급식 일을 하셨습니다. 퇴직하시고 나서 갑자기 새벽에 자꾸 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어 번이더니 어느 날부터는 꼭 새벽 2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이분은 처음에 병원에 가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다 정상이었습니다. 수면제를 받아왔는데 먹으면 그날 밤은 자는데 낮에 자꾸 멍했습니다. 그래서 그만두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또 2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이번에는 억지로 눈을 감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일어나 앉으셨습니다. 부엌에 가서 보리차를 끓이셨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서 핸드폰도 안 보시고 텔레비전도 안 켜시고 그냥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달력 뒤에 아무것도 안 쓰인 흰 종이였습니다. 펜을 들고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며느리가 지난 명절에 한 말이 마음에 걸린다. 말하면 뭐하나 그냥 참았는데 아직도 생각이 난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 벌써 22해인데 어머니 손이 그립다. 퇴직하고 나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직 내가 필요한 사람인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줄줄 나왔습니다. 뭔가 대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 쓰고 나니까 이상하게 가슴이 가벼워졌습니다.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들어가서 누우셨는데 그날 밤은 한 번도 안 깨셨습니다. 이분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대단한 치료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 마음을 종이 위에 꺼내놓은 겁니다. 텍사스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제임스 페네베이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986년부터 30년 동안 연구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속 깊은 것을 글로 표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결론은 이렇습니다. 면역 기능이 좋아지고 수면의 질이 나아지고 심리적 건강이 회복된다.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밤잠을 빼앗는 것에 대해 써라. 30년 연구의 핵심이 그 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글쓰기가 수면에 도움이 될까요?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억눌린 감정은 뇌 안의 편도체라는 부분을 계속 활성화시킵니다. 편도체는 위험을 감지하는 기관인데 처리되지 않은 감정이 있으면 뇌는 계속 경보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것이 새벽에 여러분을 깨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뇌의 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편도체의 경보 신호가 줄어듭니다. 감정을 글로 쓰는 것 자체가 뇌의 경보를 끄는 행위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 자신의 감정을 잘 언어화하지 못하는 분들, 그러니까 무엇이 슬픈지, 무엇이 억울한지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수면의 질이 더 낮고 불면 증상이 더 심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감정을 모르면, 감정을 표현 못하면 잠도 못 잔다는 겁니다. 우리 세대는 감정을 표현하는 훈련을 거의 받은 적이 없습니다. 슬프면 참았고, 억울하면 삼켰고, 화나면 돌아앉았습니다. 그 습관이 수십 년이 되었고, 이제 밤마다 잠에서 깨어나는 형태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범을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작은 것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새벽에 눈이 떠졌을 때 억지로 눈을 감지 마십시오. 잠을 억지로 청하는 것은 오히려 뇌를 깨웁니다. 수면 전문가들이 말하는 CBTI라는 방법에서도 이 원칙이 핵심입니다. 20분 이상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일어나는 것이 맞다고, 억지로 누워있으면 침대가 각성의 장소로 학습되어서 오히려 더 잠을 못 자게 됩니다. 일어나십시오. 부엌에 가십시오.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를 한 잔 드십시오. 이것만으로도 긴장이 풀립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머리맡에 노트 한 권을 두십시오. 새벽에 깼을 때 혹은 잠들기 전에 딱 3줄만 쓰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첫째 줄, 오늘 마음에 걸린 것. 둘째 줄, 그 사람에게 혹은 그 상황에 대해 하고 싶었는데 못한 말. 셋째 줄, 그래도 오늘 괜찮았던 것 1가지. 3줄이면 충분합니다. 잘 쓸 필요 없습니다. 맞춤법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도 안 읽습니다. 여러분 혼자만의 것입니다. 다 쓰고 나서 서랍에 넣어 두십시오. 뚜껑을 조금 열어놓는 겁니다. 끓어 넘치기 전에 김을 살짝 빼주는 겁니다. 제임스 페네베이커 교수가
연구에서 확인한 것이 이겁니다. 며칠 연속으로 이 글쓰기를 한 사람들이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거창한 일기가 아니라 그냥 마음에 걸린 것을 꺼내 놓는 것만으로도 뇌가 쉴 수 있었다고. 세 번째는 아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새벽에 깬 것을 원망하기보다 아침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20분에서 30분만 바깥에 나가서 햇볕을 쬐어 보십시오. 이것이 생체 시계를 다시 맞추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아침 햇볕이 뇌에 들어오면 그날 밤 멜라토닌이 제때 분비되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은 수면의학에서 검증된 방법입니다. 병원 갈 필요 없습니다. 약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침 햇볕이면 됩니다. 동네 한 바퀴면 됩니다. 마실 나가는 것도 됩니다. 꽃집 앞에서 잠깐 서 있어도 됩니다. 그 20분이 그날 밤의 수면을 바꿉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도 드셨습니까? 내가 뭘 억누르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다. 이것도 매우 정직한 반응입니다. 우리 세대는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훈련을 한 번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기쁘다, 슬프다 정도는 알지만 왜 지금 이 마음이 무겁고 이 관계가 불편하고 이 상황이 답답한지를 언어로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서툽니다. 수면 연구에서도 이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면 장애를 훨씬 더 많이 겪는다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새벽에 깼을 때 혹은 잠들기 전에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가슴이 몇 킬로그램이지? 이상한 질문 같지요.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무겁다고 느껴지면 어디서 그 무게가 왔는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사람 얼굴이 떠오를 수도 있고, 어떤 말이 떠오를 수도 있고, 오래된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밤 여러분을 깨운 것입니다. 거기에 이름을 붙여 주십시오. 아, 이것이 서운함이었구나. 이것이 그리움이었구나. 이것이 억울함이었구나. 이름을 붙이는 순간 뇌는 그 감정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경남 통영에 오정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68이시고 25년 동안 생선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게 평생 습관이었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상하다고 느끼신 것은 눈이 떠지고 나서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일어나면 바로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일어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공백이 너무 컸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뉴스를 받고 카카오톡을 확인했고 유튜브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핸드폰을 볼수록 더 외롭고 더 지쳤습니다. 그리고 더 잠이 안 왔습니다. 이것도 설명이 됩니다. 새벽에 핸드폰이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밝은 빛은 뇌를 더 각성시킵니다. 뇌에 지금 낮이다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새벽에 잠들기 어렵다면 핸드폰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정선 어르신은 어느 날 핸드폰 대신 노트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보이는 것들을 적었습니다. 창밖에 가로등이 하나 있다. 고양이 소리가 들린다. 조금 서늘하다. 그랬더니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해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은 사람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오늘 큰딸이 전화를 했는데 바쁜 것 같았다. 목소리가 좋지 않아 보였다. 걱정이 된다. 그 마음을 쓰고 나서 다시 누웠더니 잠이 왔습니다. 이분이 한 말이 이겁니다. 쓰기 전에는 그냥 걱정이었는데 쓰고 나니까 걱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 알고 나니까
그냥 걱정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감정을 언어로 꺼내는 것, 이것이 바로 새벽의 진범과 화해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동양의학의 이야기도 잠깐 드리겠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좌우유주라는 이론이 있었습니다. 하루 중 각 시간대마다 기운이 특정 장기를 통해 흐른다는 것인데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2시간 단위로 간경, 폐경 등이 가장 활발해집니다. 특히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는 간과 쓸개의 기운이 흐르는 시간인데 동양의학에서 간과 연결된 감정은 누, 분노와 억울함입니다. 그래서 새벽 1시에서 3시에 자꾸 눈이 떠지는 분들에게 동양의학은 이렇게 묻습니다. 아직 풀지 못한 억울함이 있습니까? 손에서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서양 과학은 코르티솔과 편도체로 이야기하고 동양의학은 간경의 기운으로 이야기합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두 쪽 다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억눌린 감정, 해소되지 않은 마음이 새벽에 사람을 깨운다는 것. 동서양이 같은 말을 하고 있다면 그건 진실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는 것, 그 진짜 범인을 우리는 오늘 같이 들여다봤습니다. 노화도 공범입니다. 스트레스도 공범입니다. 몸의 이상도 경우에 따라 공범입니다. 그러나 주범은 따로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범은 수십 년 동안 삼키고 억누른 감정들이 뚜껑을 밀어 올리는 것입니다. 낮에는 바쁜 일상이 그 뚜껑을 누르고 있다가 밤이 되어 손이 풀리면 올라오는 겁니다. 두 번째 주범은 거기에 덧붙여진 수면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한번 깼을 때 안간힘을 쓰고 걱정을 하면 그 걱정이 그 다음 날도 여러분을 더 일찍 깨웁니다. 그러니 해결책은 두 방향입니다. 하나는 억눌린 감정의 뚜껑을 조금씩 자발적으로 열어놓는 것, 노트에 세 줄을 쓰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잘 못 써도 됩니다.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마음에 걸린 것 하나, 하고 싶었던 말 하나, 그래도 괜찮았던 것 하나. 다른 하나는 새벽에 깼을 때 잠과 싸우지 마십시오. 이겨야 할 적이 아닙니다. 그냥 일어나서 따뜻한 것을 마시고 조용히 앉아 계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20분만 햇볕을 쬐십시오. 이것이 다음 밤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 다 알아. 알면서도 안 되는 거야. 그 마음도 압니다. 알고 있다는 것과 몸에 익히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십시오. 노트 한 권을 머리맡에 두는 것, 그것만으로 시작하십시오. 충남 서산에 박재봉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71이시고 평생 건어물 도매를 하셨습니다. 7년 전부터 새벽마다 깨셨는데 처음에는 잠이 안 오면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홈쇼핑을 보다가 필요도 없는 것을 사기도 하셨고 뉴스를 보다가 더 걱정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노트를 하나 사다 드렸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새벽에 깨면 그냥 아무 말이나 써봐요. 아무 말이나요. 처음 2주일은 쓸 게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날씨를 썼고 오늘 뭘 먹었는지를 썼고 내일 무슨 약속이 있는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노트에 사람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3년 전에 연락이 끊긴 오랜 친구 이야기, 젊었을 때 제대로 못해줘서 미안한 큰아이 이야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 이야기.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 날 밤은 이상하게 잘 주무셨다고 합니다. 노트가
자기 대신 그 이야기를 맡아줬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노트가 3권이 되었습니다. 박재봉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노트를 보면 나이 들어서야 진짜 내가 뭘 생각하고 사는지 알게 됐어요. 그걸 알고 나니까 밤이 무섭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새벽의 고요함은 형벌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시간입니다. 세상 모든 소리가 멈춘 그 시간에 오랫동안 들리지 않았던 여러분 자신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목소리가 여러분을 깨운 겁니다. 제발 한 번만 들어달라고. 오늘 이야기가 새벽에 눈이 떠지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주변에 밤마다 뒤척이는 가족이나 친구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한번 전해주십시오. 말로 하기 어려운 것을 영상 하나가 대신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거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고장이 아닙니다. 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겁니다. 평생 참으셨습니다. 평생 삼키셨습니다. 평생 남을 먼저 챙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는 한 번도 제대로 꺼내놓지 못하셨습니다. 이제 새벽의 조용한 시간은 처음으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시간입니다. 노트를 펴고 3줄을 쓰십시오. 따뜻한 것을 한 잔 마시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앉아 계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 안에 오랫동안 잠겨 있던 것들이 조금씩 풀려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풀려나올수록 새벽이 조금씩 가벼워질 겁니다. 오늘 밤 편히 주무시기를 빕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시거든 괜찮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고 여러분 안에 아직 할 말이 남아있다는 뜻이니까요. 그 말들을 이제 꺼내 드십시오. 여러분 곁에 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화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한국 특유의 문화적 증후군으로 공식 분류한 병입니다. 화병은 억울한 감정을 오랫동안 억누르고 내면화하다가 그것이 몸으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명치에 뭔가 걸린 느낌이 들고 몸 곳곳에 통증이 생기고 잠을 못 자는 것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서울대 병원 자료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분노나 억울함 같은 감정이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 그것을 억누르고 내면화하게 되고 억압된 감정이 신체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여러분, 세대는 화병의 세대입니다. 이 말이 비하가 아닙니다. 그것이 그 시대를 살아남은 방식이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화병은 중년 여성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지만 최근에는 남성과 다른 연령층에서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억압이 곧 화병이고 화병이 곧 불면입니다. 그렇다면 화병은 어디서 왔을까요? 가족을 위해 자기를 지어온 것입니다. 아이를 위해, 남편을 위해, 시부모를 위해, 회사를 위해 자기 감정은 언제나 맨 나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차례가 왔을 때는 이미 어떻게 느끼는지조차 잘 모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 시대를 살면서 어쩔 수 없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과물이 새벽에 눈을 뜨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마음이 아무리 모른 척해도 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깨우는 것은 몸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편지입니다. 지금이라도 들어줘. 지금이라도 꺼내줘. 인천에 허정숙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75이시고 3남매를 키우면서 남편이 운영하는 작은 철물점을 같이 도우셨습니다. 남편이
5해 전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아이들이 돌아가고 집이 비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너무 바빠서 슬픔을 느낄 틈도 없었습니다. 유품 정리하고 가게 정리하고 각종 서류 처리하고 그러다 모든 것이 마무리됐을 때 이분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매일 새벽 2시에 눈이 떠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느낌이 드는 겁니다. 병원에 갔더니 검사는 다 정상이었습니다. 수면제를 처방받아 드셨는데 먹으면 그날은 잔 것 같은데 꿈을 이상하게 꾸고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작은 딸이 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보고 싶지 않아? 라고 물었습니다. 이분이 잠시 멈추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보고 싶지. 근데 울면 뭐하냐? 그날 밤 딸이 가고 나서 이분은 혼자 남편이 앉던 의자 앞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 빈 의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다가 말이 나왔습니다. 당신 없으니까 너무 허전해. 나 혼자 어떻게 살아? 그 말이 나오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5개월 만에 처음 우신 겁니다. 그 이후로 이분은 식탁에 매일 빈잔 하나를 더 놓으십니다. 남편 자리입니다. 그 빈잔에 가끔 말을 거십니다. 오늘 큰 손자가 학교 시험을 잘 봤다든가, 오늘 날씨가 참 좋다든가, 그 짧은 대화를 마치고 나면 그날 밤은 새벽에 잘 안 깨신다고 합니다. 그리움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밀어내거나 참으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밤마다 여러분을 찾아와서 깨웁니다. 그런데 그리움을 인정하고 불러주고 이름을 불러주면 그리움은 조용히 앉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떠나간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은 그 사람이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사람에게 주었던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그리움이란 결국 내가 사랑했다는 증거라고. 새벽 2시에 누군가의 얼굴이 어른거린다면 그것은 불길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깊이 사랑한 사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아직 여러분 안에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에게 말 한마디 걸어보십시오. 소리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해도 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덕분에 오늘도 살았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 전체를 한번 조용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는 것, 그 범인을 오늘 우리는 찾았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노화는 공범입니다. 두 번째 용의자 몸의 이상도 경우에 따라 공범입니다.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용의자 스트레스도 공범입니다. 그러나 진짜 주범은 따로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참고 삼켜온 감정들, 그리고 한번 눈이 떠졌을 때 생기는 잠에 대한 불안, 이 두 가지가 공모해서 여러분을 매일 밤 깨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더 깊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세대가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훈련을 받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느끼는데 표현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니 풀리지 않고 풀리지 않으니 밤에 올라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풀어가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 새벽에 깼을 때 억지로 잠을 청하지 말 것, 일어나 따뜻한 것을 마실 것, 핸드폰은 내려놓을 것. 둘, 머리맡에 노트를 두고 매일 3줄을 쓸 것, 마음에 걸린 것, 하고 싶었던 말, 그래도 괜찮았던 것, 그 3줄이 뚜껑을 조금 열어놓는 행위입니다. 셋, 아침에 20분 햇볕을 뗀 것, 그것이 다음 밤에 수면을 준비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넷, 그리운 사람이 있다면 피하지 말 것, 이름을 불러주고 말을 걸어줄 것,
그리움은 외면하면 밤마다 찾아오지만 불러주면 조용히 곁에 앉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 한켠이 묵직해지신 분이 계실 겁니다. 아, 이게 내 이야기구나 하고 느끼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댓글에 숫자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주로 새벽 몇 시에 깨시는지 그 숫자 하나면 됩니다. 길게 쓰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숫자 하나를 적는 그 행위 자체가 오늘 밤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밤마다 잠을 못 이루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한 번만 보내주십시오.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안다는 말을 말로 하기 어려울 때 영상 하나로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마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잠자리가 조금 더 가볍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더라도 이제는 무서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무언가가 여러분에게 조용히 말을 걸고 싶다는 신호이니까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밤 여러분에게 드리는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부디 오늘 밤은 마음 한쯤 가벼워지시기를 빕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괜찮습니다. 나는 쓸 게 없는 것 같다. 나는 딱히 억눌린 감정이 없는 것 같다. 내 새벽은 그냥 습관인 것 같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 눈을 감고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하루 중에 참은 것이 있었는지, 말하고 싶었는데 못한 것이 있었는지, 아니면 너무 오래 혼자 안고 있는 것이 있는지, 이 세 가지 질문 중 하나라도 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바로 노트를 꺼내 그것만 쓰십시오. 한 줄이면 됩니다. 그것이 오늘 밤 여러분이 뚜껑을 열어놓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행동이 새벽의 진범과 조용히 화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제 조금씩 꺼내 드십시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한 줄씩이면 됩니다. 오늘 밤도 곁에 있겠습니다. 좋은 꿈 꾸십시오.